프랑스 파리에서 온 여성이 새벽 2시 혼자 한강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일까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축제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실종된 아이를 시민 100명이 10분 만에 찾아냈으며 5천 명이 쓰레기를 벌금 없이도 스스로 치웠습니다. 파리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서울에서는 매일 밤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한 프랑스 여성의 충격적인 서울 체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레아라고 해요. 24살이고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 인생의 첫 24년은 파리의 좁은 골목길과 에펠탑이 보이는 카페, 그리고 밤이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공원들 속에서 흘러갔죠.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정말이에요. 루브르 박물관, 생강의 다리들, 몽마르트 언덕의 화가들까지. 하지만 파리에서 자란 여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밤은 조심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 저녁 10시만 넘어도 혼자 귀가하는 건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방을 꽉 쥐고 이어폰은 한쪽만 끼고 뒤를 수시로 돌아보면서요. 공원. 밤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죠. 거기는 범죄자들의 영역이 되니까요. 그런 제가 작년 9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오게 됐어요. 한국어를 전공했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날 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는 밤 11시쯤 편의점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물으셨죠. 산책 가세요? 네. 지금이요? 밤인데요? 그래요. 날씨 좋은데 한강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걸어서 15분이면 돼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밤 11시에 여성 혼자 강가를 산책하라고요? 프랑스였다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조언이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추천이 가득했어요. 결국 저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한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습관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의점 직원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배달 오토바이는 질서정연하게 옆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 강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치킨을 먹는 친구들, 자전거를 타는 중년 여성,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아버지. 심지어 혼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아무렇지 않게요.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파리에서라면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파리의 밤 11시는 술 취한 사람들과 노숙자들, 그리고 범죄를 계획하는 이들의 시간이에요. 가족 단위 산책? 상상도 할 수 없죠.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한국인 여대생이 제 당황한 표정을 눈치챘는지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인이세요? 처음 왔어요?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많은 게 정상인가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웃었습니다. 여기 한강이잖아요. 새벽 2시에도 사람들 많아요. 안전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안전하다는 것. 밤에도 안전하다는 것.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24년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밤의 두려움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새벽 1시까지 한강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을 관찰하고 강바람을 맞으며 처음으로 밤을 즐겼습니다. 두려움 없이요. 돌아가는 길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24년 만에 처음으로 밤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진짜구나. 서울의 밤은 정말 다르구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한강을 걸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때로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서울 세계 불꽃 축제였어요. 친구가 말했죠. 100만 명이 모인대. 같이 가자.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0만 명이요? 한 곳에? 유럽이었다면 재앙이 될 숫자였어요. 테러 위험, 압사사고, 소매치기, 폭력. 프랑스의 대규모 집회나 축제에서는 늘 사고가 났거든요. 하지만 친구는 태연했어요. 매년 하는 거라고, 안전하다고, 재밌다고 했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돼요. 제가 본 100만 명의 군중은 파리에서 본 군중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10월 첫째 주 토요일, 서울 세계 불꽃축제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수진이와 함께 오후 4시에 여의도역에 도착했어요. 역 개찰구를 나서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가슴팍으로 꽉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파리의 군중 속에서 익힌 생존 본능이었죠. 긴장했어요? 수진이가 제 표정을 읽고 물었습니다. 아, 네. 솔직히 좀.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사람 많으면 항상 사고가 나거든요. 여기는 괜찮아요. 믿어봐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파는 점점 더 몰려들었고 오후 6시쯤 되자 한강공원은 말 그대로 사람 바다가 됐습니다. 돗자리 하나 깔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100만 명. 정말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파리였다면 이미 경찰 헬리콥터가 떠 있고 곳곳에 중무장 군인들이 배치됐을 거예요.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대규모 집회는 늘 공포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저는 무의식 중에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경찰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보이는 건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총도 방패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대신 웃는 얼굴로 길을 안내하고 물을 나눠주고 길 잃은 사람을 도왔죠. 여기요. 이쪽으로 조금만 비켜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한 대학생 봉사자가 확성기로 안내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냈습니다. 밀지도 짜증내지도 않고요. 오히려 미안하다며 서로 자리를 양보했어요. 저는 놀라서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원봉사예요. 대학생들이 매년 자원해서 해요. 공짜로요? 100만 명을 상대로. 네. 여기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파리의 대규모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는 형식적인 존재예요. 진짜 통제는 경찰과 군인이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학생들이 100만 명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웃으면서요. 해가 지고 불꽃놀이 시작 전 저는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기 가면 돼요. 줄 좀 길 텐데 괜찮죠? 화장실 앞에는 정말 긴 줄이 있었어요. 최소 100명은 넘어 보였죠. 저는 한숨을 쉬며 줄 끝에 섰습니다. 파리였다면 새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요. 한 중년 여성이 급한 듯 뛰어왔다가 줄을 보고는 자연스럽게 맨 뒤에 섰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한 젊은 남성이 임산부를 보더니 자기 차례를 양보했습니다. 임산부는 깊이 인사했고 주변 사람들은 미소 지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라 문화구나.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거구나.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이 터질 듯한 폭음과 함께 형형색색의 불꽃이 쏟아졌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감동시킨 건 불꽃이 아니었어요. 100만 명이 동시에 하늘을 보며 탄성을 질렀는데 아무도 밀지 않았다는 것.
아이들이 아빠 어깨에 올라타 있었는데 뒤 사람들이 괜찮다고 웃었다는 것. 휠체어 탄 할머니를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야를 확보해줬다는 것.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걷고 일어서는데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모두가 자기가 만든 쓰레기를 챙겼습니다. 심지어 옆자리에 떨어진 쓰레기까지 주워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진아, 여기 쓰레기통 어디 있어요? 저기 분리수거함 보여요? 거기 가면 돼요. 저는 쓰레기를 들고 분리수거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날의 하이라이트를 목격하게 돼요. 한 6살쯤 된 남자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걸어오다가 바닥에 떨어진 페트병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멈춰서서 그것을 주웠어요. 그리고는 아빠에게 물었죠. 아빠, 이거 누가 버린 거예요? 응, 아마 깜빡하고 놓고 간 것 같네. 그럼 우리가 버려줘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여기서 즐겁게 놀았으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뒤에 줄을 섰습니다. 작은 손에 남의 쓰레기를 들고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진짜 시민의식이구나.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100만 명이 움직였는데도 지하철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고 노약자석은 자연스럽게 비어 있었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좋은 의미로요. 100만 명이 모였는데 싸움 한 번 안 봤어요. 소매치기도, 폭력도, 테러 위협도 없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기선 그냥 평범한 축제예요. 수진이는 웃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100만 명의 축제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했다고. 6살 아이가 남의 쓰레기를 주웠다고. 엄마는 답장했어요. 믿기지 않는다고. 정말 그런 나라가 있냐고. 네, 엄마. 여기 있어요. 바로 서울에요. 불꽃 축제가 끝나고 2주일 뒤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토요일 저녁 7시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한강공원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치킨 먹는 커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가족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긴급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아이가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살 남자아이, 파란색 티셔츠에 회색 반바지를 입었고 공룡 캐릭터가 그려진 빨간 가방을 메고 있다고 했죠. 부모는 여의나루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파리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나가거나 관광객들은 불안해하며 자리를 떠나죠. 경찰이 올 때까지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최악의 경우엔 약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치킨을 먹던 대학생 그룹이 일어나 서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한 명은 여의나루역 쪽으로, 다른 한 명은 화장실 쪽으로, 또 다른 한 명은 편의점 쪽으로 뛰어갔어요. 자전거를 타던 중년 남성들이 자전거를 세우고 넓은 구역을 빠르게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편의점으로 달려가더니 주인에게 뭔가를 물었어요. 아마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자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노인분들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을 모으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있던 자리에서도 들렸습니다. 애들은 보통 숨고 싶어 하는 곳이 있어. 벤치 뒤, 나무 그늘, 놀이터 구석. 우리가 천천히 찾아보자.
그분들은 50년 넘게 아이를 키워온 경험으로 움직였어요. 급하게 뛰지 않고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조용히 꼼꼼하게 찾았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 사람인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여성에게 물었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외국인인 걸 알아챈 거죠. 하지만 곧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쪽 강변로 쪽 찾아주실래요? 차 쪽으로 갔을 수도 있어서요. 저는 강변로로 달려갔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곳이었기에 더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한 아저씨는 차들을 세우며 혹시 파란 티셔츠 입은 아이 봤냐고 운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로수 사이사이를 확인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직된 게 아니에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자발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6분이 지났습니다. 한 대학생이 소리쳤어요. 혹시 놀이터 쪽 확인했어요? 거기 미끄럼틀 안쪽도요? 아직이요. 제가 갈게요. 사람들은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중복수색을 피하고 빈틈없이 움직였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마치 수십 년간 함께 훈련한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8분째. 저는 다시 방송이 나올까봐 불안했어요. 8이었다면 벌써 경찰차가 몇 대나 왔을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아직 경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만으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9분째. 찾았어요. 여기요. 한 할머니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뛰었습니다. 놀이터 옆 작은 정자 뒤였어요. 그곳에 파란 티셔츠를 입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안아 올리지 않았어요. 대신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죠. 무서웠지? 괜찮아. 이제 엄마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울지 마. 아이는 계속 울었지만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가 아니라 안도의 박수였습니다. 곧이어 아이 부모가 뛰어왔어요.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고 아빠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한 대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 일을 멈추고 모르는 아이를 찾았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10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오고 아이를 찾기까지 딱 10분. 8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속도였어요.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치킨 먹던 사람은 치킨을 먹고 자전거 타던 사람은 자전거를 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기적을 목격했다는 걸요. 저는 벤치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사회가 있다는 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옆에 앉았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죠? 네. 저 프랑스에서 왔는데요. 거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다들 그래요. 내 아이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의 아이니까요. 우리 모두의 아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파리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파리에서 아이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남의 아이에게 관심 갖는 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모든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10분 동안 아이를 찾았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10분의 기적을 봤다고. 100명의 천사를 만났다고. 그리고 이제 확신한다고 썼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라고요. 11월 어느 토요일,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강에서 열린 작은 음악 페스티벌 이후의 일이었어요. 페스티벌 자체는 규모가 크지 않았어요. 참가자는 약 5천 명 정도였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인디밴드들의 공연이 있었고,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음악을 즐겼죠. 맥주와 치킨, 피자를 먹으며요. 저는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프랑스의 페스티벌이 끝난 후 어떤 모습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쓰레기가 뒹굴고 청소업체 직원들이 다음날 아침까지 치우는 광경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도 똑같을까? 밤 10시 30분. 마지막 공연이 끝났습니다. 앵콜을 외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쓰레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떨어진 것들까지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큰 봉투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공연 관계자나 청소업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관객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7살쯤 된 딸과 함께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어요. 페트병은 페트병끼리, 캔은 캔끼리, 비닐은 비닐끼리. 아이는 작은 손으로 열심히 분류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실례지만 왜 이렇게 하세요?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나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요? 우리가 만든 쓰레기인데 당연히 우리가 치워야죠. 안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데요. 다들 그냥 가면 안 돼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한테 뭘 보여줘야 할까요? 즐길 땐 즐기고 치울 땐 치우는 거, 그게 당연한 거라고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육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었던 거예요. 밤 11시. 약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남아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5,000명 중 1,000명이에요. 5분의 1이죠. 프랑스였다면 상상도 못할 비율이었어요.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큰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고 봉투는 페트병으로 가득했어요.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저기 벤치 밑에도 있어. 가서 줍자. 에이, 그건 우리가 버린 것도 아닌데. 그래도 줍자. 여기 깨끗해야 다음에 또 올 수 있잖아. 저는 그들을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킨 건가요? 봉사활동 시간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해요. 봉사활동 시간도 안 되는데요. 그럼 왜요? 한 남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우리가 여기서 놀았으니까요. 다음 사람들도 깨끗한 곳에서 놀아야 하잖아요. 다음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 만나지도 못할 사람들을 위해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가자 한강공원은 거의 깨끗해졌습니다. 5,000명이 10시간 동안 먹고 마시고 놀았던 곳이 이제는 다음날 아침 산책하러 올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아왔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남아서 청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 아름다운 한강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서로를 향한 박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흩어졌죠. 저는 분리수거함 옆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파리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파리에는 벌금이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면 최소 35유로의 벌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도 거리는 더럽습니다. 벌금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벌금이 없어요. 단속하는 사람도 없어요. 카메라도 거의 안 보여요.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치웁니다.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요. 저는 그날 밤 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요. 5천 명이 놀고 간 자리를 1,000명이 자발적으로 치운 이야기를 썼어요. 벌금도 강제도 없이요. 프랑스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말도 안 돼. 사진 조작한 거 아니야? 정부가 돈 준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착할 리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착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문화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운 몸에 밴 문화. 우리가 쓴 건 우리가 치운다는 당연한 원칙.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책임감. 프랑스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유, 평등, 박애. 멋진 말이죠. 하지만 실천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실천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000명의 행동이 10,000마디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다짐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이걸 꼭 알려야겠다고. 벌금 없이도 깨끗한 도시가 가능하다는 걸, 강제 없이도 질서가 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교육과 문화에 있다는 걸요. 한강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깨끗했고 평화로웠어요. 내일 아침에도 누군가가 이곳에서 산책하고 조깅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거예요. 오늘 밤 1,000명이 남아준 덕분에요. 이게 시민의식이구나. 이게 성숙한 사회구나. 저는 그날 밤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12월 어느 금요일 밤, 저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40분. 파리였다면 절대 밖에 나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파리는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의 석 달간 경험은 저를 바꿔놨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한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에 한강이 궁금했거든요. 지하철은 이미 끊긴 시간이라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이 시간에 한강 가요? 혼자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아저씨는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날씨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파리였다면 택시 기사가 말렸을 거예요. 미쳤냐고, 위험하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새벽 2시 10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한강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조깅하는 젊은 남성, 텐트를 치고 앉아있는 커플, 자전거로 야간 라이딩을 즐기는 동호회 사람들. 심지어 벤치에서 책을 읽는 중년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할머니 2분이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새벽 2시예요. 이르는 넘어 보이시는 분들이요. 저는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시간에 여기 계셔도 괜찮으세요? 위험하지 않나요? 한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위험? 무슨 위험? 여기 한강인데. 우리 매일 밤 나와요. 시원하고 좋거든. 매일이요? 새벽에요? 그럼요. 낮엔 더워서 못 나오잖아. 밤이 딱 좋지. 다른 할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애기야, 넌 어디서 왔니? 외국 사람이지?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럼 거기는 밤에 못 나와? 네. 위험해서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기는 안전해. 걱정 마. 앉아서 차 한 잔 마실래? 저는 그 제안에 감동받았어요. 새벽 2시에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차를 권하는 할머니들이라니.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들은 50년 넘게 친구셨대요. 젊었을 때부터 함께 살아오셨고, 이제 70대가 된 지금도
매일 밤 한강을 찾으신답니다. 낮에는 손주들 돌보느라 바쁘고 밤이 유일한 자유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옛날엔 이렇게 못 나왔지. 밤은 무서운 시간이었어. 근데 요즘은 참 좋아. 언제든 나올 수 있어. 한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시대의 변화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도 옛날에는 밤이 위험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요. 저는 한강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 파리였다면 집에 틀어박혀 문을 잠그고 있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걷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요. 강변로에는 택시들이 지나갔고 편의점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치안센터의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돌았지만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안심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리듬에 맞춰 달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파리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광경이었거든요. 새벽 3시. 한강교 아래에서 버스킹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는 청년과 그 주변에 앉아 듣는 10명 정도의 사람들. 누군가는 맥주를 마시고 누군가는 커피를 홀짝였어요. 저도 그곳에 앉았습니다. 청년은 한국 노래를 불렀고 저는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멜로디에 흠뻑 빠졌어요. 옆에 앉은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모자에 돈을 넣었어요. 저도 지갑에 있던 5,000원을 넣었습니다. 청년은 고맙다고 인사했고 다음 곡을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진짜 자유구나. 자유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밤에도 걸을 수 있고 새벽에도 노래할 수 있고 언제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인 거죠. 파리는 자유의 도시라고 불려요. 프랑스 혁명의 본고장이고 인권 선언이 태어난 곳이죠. 하지만 파리의 밤은 자유롭지 않아요. 여성은 혼자 걸을 수 없고 공원은 닫혀 있고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자유를 외치지 않았어요. 혁명 구호도 인권 선언문도 없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로웠어요. 새벽 2시에 할머니들이 차를 마시고 여성이 혼자 조깅하고 청년이 기타를 치는 곳. 이게 진짜 자유로운 도시구나. 새벽 4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들께 인사를 드렸죠. 또 와. 언제든 환영이야.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아니 새벽이 펼쳐졌습니다. 곳곳에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도시. 잠들지 않는 도시.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도시.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파리에서 24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를 서울에서 석 달 만에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자유를 기록해야겠다고. 프랑스 사람들에게, 아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이런 도시가 있다고, 이런 밤이 가능하다고요. 새벽 5시. 저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의 자유에 대해, 할머니들의 차에 대해, 버스킹 청년의 노래에 대해,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요. 안전이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 그리고 안전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에서 온다는 것. 서로를 믿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이 밤의 자유를 만든다는 것을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세상에 알려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서울의 새벽은 파리의 낮보다 평화로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저는 한강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고
날씨가 유난히 좋았습니다. 한강공원 잔디밭에는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충 세어보니 약 50명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초대받았거든요. 프랑스 유학생 친구가 소개해줬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대요. 각자 자기 나라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고 문화를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미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멕시코, 일본, 중국, 인도. 12개 나라였습니다. 각자가 준비해온 음식을 펼쳐놓았어요. 프랑스 바게트, 베트남 쌀국수, 멕시코 타코, 인도 커리, 일본 초밥.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이 준비한 치킨과 떡볶이까지. 완전한 국제 뷔페였죠.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불편해하거나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과 호의가 가득했죠. 한 중년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학생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각국 음식 나눠 먹는 모임이요. 매달 한 번씩 해요. 아주머니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재밌겠네. 다들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돌아가며 자기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국 와줘서 고마워요. 즐겁게 지내다 가요. 그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파리였다면 상상도 못할 반응이었거든요. 파리에서 외국인들이 공원에서 모임을 가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험한 말을 하거나 경찰을 부르기도 해요. 불법 집회라고 신고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환영이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미르는 건설 노동자였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걱정 많았어요. 외국인이라고 차별받을까봐. 근데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한국말 못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을 했대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분들이 제가 외국인이라고 불편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응원해주세요. 힘들지? 고생한다고 말씀해주세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는 K-팝 때문에 한국에 왔대요. 그는 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처음엔 한국말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학생들이 천천히 가르쳐줬어요. 제가 틀려도 웃지 않고 다시 알려줬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줬어요. 모두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물론 차별이나 불편한 경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인 경험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나이지리아에서 온 조슈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대학원생이었어요. 저 어제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어요. 한국말도 서툴고 스마트폰 배터리도 없었죠. 정말 당황했어요. 근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영어는 못하시는데 손짓 발짓으로 물어보셨죠. 어디 가냐고. 그래서 제가 종이에 주소 적어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30분 동안 데려다 주셨어요. 당신 갈 방향도 아닌데요. 조슈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인사했더니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말로요. 제가 정확히는 못 알아들었는데 옆에 있던 분이 통역해줬어요. 우리나라 와줘서 고맙다고 하셨대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모두 조용해졌어요. 이런 나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외국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나라가요. 제 고향 나이지리아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외국인은 늘 의심받아요. 여기서는 달라요. 사람으로 대해줘요. 그때 옆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인 대학생 그룹이 블루투스 스피커로 K-팝을 틀었어요. 그들은 우리 옆 잔디밭에서 춤 연습을 하고 있었죠.
카를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저 춤 알아요. 같이 춰도 돼요? 한국 학생들은 활짝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같이 해요. 그렇게 시작된 즉흥 댄스 파티였어요.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춤을 췄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르쳐주고 웃고 박수쳤어요. 지나가던 다른 한국인들도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일부는 영상을 찍었고 일부는 박수를 쳤어요. 누구도 시끄럽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편의점 봉투를 들고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음료수를 나눠주셨습니다. 학생들, 목마르겠어. 이거 마셔.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음료수를 사주다니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왜 이러세요? 할머니는 웃으셨어요. 애들이 즐겁게 노는데 뭐라도 해줘야지. 한국 좋지? 네. 정말 좋아요. 우리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12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나라 이야기, 문화 차이, 재미있었던 경험들.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베트남어가 뒤섞였지만 이상하게 통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12개 나라, 12개 문화가 한자리에 모였는데 아무도 다투지 않았어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했고 궁금해했고 배우려 했어요. 한국이라는 땅이 우리를 연결해줬습니다. 이 나라의 밤이, 이 강이, 그리고 이 사람들의 따뜻함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자정이 넘어 헤어질 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만나자고, 그리고 각자 친구를 한 명씩 더 데려오자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파리는 다문화 도시라고 불려요.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죠. 하지만 파리에서 외국인은 외국인으로 남아요. 프랑스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아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외국인 비율은 파리보다 훨씬 낮아요. 하지만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는 훨씬 따뜻했어요. 손님으로 환대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진짜 다문화구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12개 나라 사람들을 만났다고. 그리고 13번째 나라, 한국이 우리 모두를 포용했다고요. 한강의 밤은 국경이 없었습니다. 1월 초, 저는 서울시청 안전 담당 공무원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논문 때문이었어요. 서울의 야간 안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였죠. 인터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담당자 김 과장님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강의 각 지역별 인구 밀집도가 색깔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혼잡, 노란색은 보통, 초록색은 여유. 이건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위치 정보와 CCTV 영상을 종합해서요. 혼잡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요. 누구한테요? 현장 관리자들한테요. 그럼 즉시 인력을 배치하거나 우회 안내를 시작하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파리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본 적은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작년 불꽃축제 때 한 구역에서 밀집도가 급상승했어요. AI가 20초 만에 감지했죠. 우리는 즉시 드론 5대를 띄웠습니다. 드론이요? 네. 드론에는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위에서 안내방송을 할 수 있어요. 또 응급키트도 실을 수 있고요. 만약 누군가 쓰러지면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드론이 먼저 도착해서 응급처치 키트를 내려줍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건 SF 영화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실제로 사용한 적 있어요? 작년에 3번 있었어요. 한 번은 노인분이 쓰러지셨는데 드론이 2분 전에 제세동기를 전달했어요. 덕분에 생명을 구했죠. 김 과장님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민 제보 앱이었어요.
이건 안전신문고 앱인데요. 시민들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도 올릴 수 있고요. AI가 자동으로 분류해서 긴급 상황은 즉시 관제센터로 연결돼요. 효과가 있나요? 작년에 신고 건수가 8,000건이었는데 실제 위험 상황은 300건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오신고거나 경미한 불편 사항이었죠. 하지만 그 300건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많은 기술이 있는데 왜 한강이 감시받는 느낌이 안 드는 걸까요? 파리는 CCTV가 훨씬 적은데도 사람들이 감시받는다고 불편해해요. 김 과장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는 감시하지 않아요. 보호하죠. CCTV는 범죄자를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협조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이가 실종됐을 때 100명이 자발적으로 찾아 나선 것, 축제 후에 1000명이 남아서 청소한 것, 새벽 2시에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원을 이용한 것. 그게 다 시민의식이었어요. 저는 파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많지만 범죄율은 높고 경찰이 많지만 사람들은 불안해한다고요. 김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안전은 신뢰에서 나와요.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정부를 믿고 시스템을 믿어야 해요. 그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첨단 기술이 있어도 소용없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신뢰. 그게 핵심이었어요. 인터뷰 후 저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위에 드론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 AI가 인파를 분석하고 있다는 것, 긴급 시스템이 24시간 작동한다는 것. 하지만 그걸 아는데도 전혀 감시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 아니요. 그냥 앉아 있어요. 혹시 외국인이세요? 한강 처음이세요? 아니요, 여러 번 왔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자주 하세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와요. 3년째예요. 왜요? 돈도 안 받는데. 좋아서요. 사람들 돕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위험한 일도 없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위험하지 않냐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밤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한강인데요.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저 혼자 자원봉사할 때도 있는데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 자신감이 부러웠습니다. 20대 여성이 밤에 혼자 자원봉사를 해도 무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 그게 서울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제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의 안전은 기술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다. AI와 드론, CCTV와 앱이 뒷받침하지만 진짜 안전을 만드는 건 시민의식이다. 서로를 믿고 돕고 존중하는 마음. 그게 이 도시의 밤을 지킨다. 파리에는 더 많은 경찰이 있어요. 더 엄격한 법이 있죠. 하지만 신뢰가 없어요. 시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정부를 불신하고 경찰을 두려워해요. 서울에는 경찰이 덜 보여요. 법도 덜 엄격해 보이죠. 하지만 신뢰가 있어요. 시민들은 서로를 믿고 시스템을 믿고 내일도 오늘처럼 안전할 거라고 믿어요. 그 차이가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100만 명의 축제, 10분의 기적, 새벽 2시의 자유, 12나라의 조화. 모두 신뢰 위에 세워진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한강을 천천히 걸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났고 강물은 잔잔히 흘렀어요.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고 음악이 흘렀어요. 보이지 않는 기술이 저를 지키고 있었지만 저는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느낀 건 평화였어요. 자유였고 행복이었어요. 이게 미래의 도시구나. 기술이 사라진 곳. 아니, 기술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곳. 그리고 그 위에 인간의 따뜻함이 흐르는 곳. 서울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2월 중순, 제 교환학생 기간이 끝났습니다. 파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밤, 저는 당연히 한강으로 갔습니다. 혼자였어요. 친구들이 송별회를 제안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밤만큼은 한강과 단둘이 있고 싶었거든요. 밤 9시. 저는 익숙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6개월 전의 저는 두려움 가득한 파리지행이었어요. 밤을 경계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혼자 있기를 피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밤을 사랑하고 사람을 믿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강을 바라보며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100만 명의 축제에서 본 질서, 10분 만에 아이를 찾은 시민들, 벌금 없이도 청소하는 사람들, 새벽 2시에 차를 나눠준 할머니들, 12나라 사람을 포용한 따뜻함, 보이지 않는 기술 위의 신뢰.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걸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매일의 일상이었던 거죠.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기적을 일상으로 만든 사회.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만든 문화. 그게 바로 이 나라의 힘이었어요. 옆 벤치에 한 할아버지가 앉으셨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아, 새벽에 차를 마시던 할머니들 중 한 분의 남편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아, 프랑스에서 온 학생. 아직 안 갔어? 내일 떠나요. 그렇구나. 한국 어땠어?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좋았다. 그건 너무 부족한 표현이었어요. 인생이 바뀌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6개월이었어요. 특히 밤이요. 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우리도 옛날엔 밤이 무서웠어. 나 어렸을 때는 통행 금지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달라졌지. 좋은 세상이야. 할아버지는 잠시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어요. 이게 다 우리가 만든 거야. 정부만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만든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고 지키고. 그렇게 만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이건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만든 거였죠. 프랑스 돌아가면 뭐 할 거야? 이야기를 전하려고요. 제가 여기서 본 것들을요. 이런 사회가 가능하다는 걸, 이런 밤이 존재한다는 걸요. 할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고맙네. 우리나라를 좋게 봐줘서. 그리고 꼭 다시 와. 한국은 언제든 환영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제 곁에 앉아 계셨죠. 왜 우는지 알 것 같아. 떠나기 싫지? 네. 여기가 너무 좋아서요. 돌아가기 싫어요. 그럼 다시 오면 되지. 여기는 항상 이래. 10년 후에 와도, 20년 후에 와도 한강은 여기 있을 거야. 안전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정말요? 변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변해. 이미 우리 문화가 됐거든. 아이들이 보고 배워. 그 아이들이 또 자기 아이들한테 가르쳐. 그렇게 이어져. 이게 우리 방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6살 아이가 쓰레기를 줍는 걸, 7살 아이가 분리수거를 배우는 걸, 그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시간이 흘러 자정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셨어요. 늦었네. 들어가야지. 너도 내일 비행기지. 푹 쉬어야 해. 네,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어요. 별 말씀을. 잘 가. 그리고 기억해. 넌 이제 한국을 아는 사람이야.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줘. 네, 꼭 그럴게요.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자정을 넘긴 한강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커플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친구들. 모두가 자유로웠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강의 야경, 불빛들, 사람들의 실루엣, 그리고 제 모습도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 그 사진을 SNS에 올리며 글을 썼습니다. 길었어요. 6개월간의 경험을 모두 담으려니 길어질 수밖에 없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울의 밤은 낮보다 평화롭다. 본문에는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썼어요. 100만 명의 기적, 10분의 기적, 벌금 없는 청소, 새벽 2시의 자유, 12나라의 조화, 보이지 않는 안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파리는 빛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 빛은 낮에만 빛나요. 밤이 오면 두려움이 빛을 삼킵니다. 서울은 다릅니다. 밤이 더 아름답고, 밤이 더 자유롭고, 밤이 더 안전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시민 한 명 한 명이 만든 일상입니다. 저는 6개월간 그 일상을 경험했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영원히 서울의 밤에 머물 거예요. 글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내일 아침 공항으로 가면 이 밤은 끝나는 거였죠. 한강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6개월 동안 수백 번 걸은 길.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가로등의 불빛, 강물의 반짝임, 사람들의 웃음소리, 바람의 온도. 모든 걸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한강교 아래를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다시 밤을 두려워하게 될까? 가방을 꽉 쥐고 뒤를 돌아보며 걷게 될까? 아니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선할 수 있다는 걸. 사회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는 걸. 파리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거니까요. 한 명이라도 더 이 가능성을 알게 될 테니까요. 새벽 1시. 숙소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이곳에 있고 싶었거든요. 그때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킹이었어요. 기타 소리와 노래.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가수가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멜로디였죠.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정은 전해졌습니다. 이별의 노래였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뒀죠. 옆에 앉은 사람들도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이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힘껏요. 이 순간에, 이 밤에, 이 도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가수가 인사를 하고 다음 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모자에 제 마지막 10,000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숙소로 걸어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같은 별이 파리에서도 보이겠죠. 하지만 느낌은 다를 거예요. 파리의 별은 멀게 느껴질 테니까요. 서울의 별은 가까웠습니다.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았어요. 방에 들어와 짐을 확인했습니다. 다 챙겼어요. 옷, 책, 기념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짐 안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6개월의 기억, 수백 번의 감동, 수천 명의 친절, 그리고 한 가지 확신.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 사람들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 밤은 낮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는 확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날아 파리에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제가 본 서울, 제가 경험한 밤, 제가 만난 사람들이 저를 바꿔놨으니까요. 파리의 밤은 여전히 위험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게 영원히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걸요. 서울이 해냈으니까 다른 도시도 할 수 있어요. 파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씨앗이 될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씨앗. 한 사람씩,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 갈 거예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2월의 바람이 들어왔어요.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안녕, 서울. 안녕, 한강. 안녕, 제 인생 최고의 밤들. 저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 어떻게든 이 밤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이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할게요. 서울의 밤이 낮보다 평화롭다는 것을,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밤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일 수 있다는 것을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밝았어요. 서울이 제게 준 빛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떠나지만 저는 영원히 이곳에 있을 거예요. 제 마음 속에, 제 기억 속에, 제 모든 밤 속에요. 서울의 밤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굿나잇, 서울.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도시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감동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